올해로 78세가 된 저는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살아온 1세대 이민자입니다. 1973년 27세의 나이로 한국을 떠나 미국 땅을 밟은 이후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이 땅에서 보냈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두 아들을 키워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시카고에서, 둘째는 변호사가 되어 로스앤젤레스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면서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생각해보니 이제 진지하게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지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 한국에 있는 조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형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5살 위인 83세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갑자기 제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들들에게 물어보니 저를 모실 수는 있지만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24시간 돌보기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했지만 그렇다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여생을 보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지만 마음 한편으론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양시설과 미국의 너싱홈을 직접 비교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일이니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직접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고 비용과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해봤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동년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1973년은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죠.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 정도였으니 미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가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미국 대학원 장학금을 받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석사만 마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었고 졸업 후 미국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미래가 지금처럼 밝아 보이지 않았기에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75년에 같은 유학생이었던 아내와 결혼했고 1977년에 큰아들, 1979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 문화보다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합니다. 저희 부부는 집에서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영어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는 텍사스에 있는 석유 회사였습니다. 35년간 근무하면서 시니어 엔지니어까지 올라갔고 2008년에 62세의 나이로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401k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로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에 전념하다가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교육열로 아이들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한인 학교에 보내 한국어를 가르치고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배우게 했습니다. 사교육비만 해도 월 $2,000가 넘게 들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주어서 큰아들은 하버드 의대를 나와 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둘째는 스탠포드 로스쿨을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4명 있는데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영어가 더 편해서 대화할 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2021년에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에 계신 형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는데 형수님이 5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다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형님이 많이 야위셨더군요. 한국의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고 동시에 제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지만 정작 미국의 너싱홈이 어떤 곳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 한국을 방문해서 형님을 뵙고 직접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이곳의 너싱홈들도 둘러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제가 선택해야 할 문제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4월 저는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떠날 때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도로, 건물 모든 것이 미국 못지않게 현대적이었습니다. 조카가 마중 나와서 바로 형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민간 요양원이었는데 외관부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5층 건물에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고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미국의 너싱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형님을 뵈니 많이 야위시긴 했지만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치매 초기라서 저를 알아보시긴 했지만 가끔 헷갈리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님 방은 2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비슷한 연령대의 할머니셨습니다. 요양원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한국의 요양원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장기요양보험 1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월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식비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월 7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70만 원이면 미국 돈으로 약 550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의 너싱홈 비용이 월 6,000달러에서 8,000달러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으로 대부분이 지원되니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적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니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목욕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 등 한국 음식이 나왔습니다. 50년 만에 먹어보는 요양원 밥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형님이 편안해 보이시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분들도 친절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었는데 어르신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여기 사람들이 다 착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틀 더 한국에 머물면서 다른 요양원들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요양원도 방문해 봤는데 이곳은 비용이 월 200만 원 정도였지만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1인실도 있고 카페와 작은 상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급 너싱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간병 인력이 부족해서 요양보호사 1명이 너무 많은 어르신을 돌봐야 했습니다. 밤 시간에는 1명이 20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과 경증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요양원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비용 대비 서비스의 질이 뛰어났습니다. 50년 전 제가 떠날 때의 한국을 생각하면 정말 상전벽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요양원을 둘러본 후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곳의 너싱홈들도 비교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형님을 뵈러 갔습니다. 형님께서 미국이 좋긴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역시 고향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너싱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메디케어 웹사이트에서 제가 사는 텍사스 지역의 너싱홈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평가 점수, 시설 규모, 제공 서비스 등이 상세히 나와 있어서 비교하기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휴스턴에서 가장 평가가 좋다는 5성급 너싱홈이었습니다. 외관부터 고급스러웠고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투어를 해주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시설과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개인실과 반개인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개인실은 월 12,000달러, 반개인실은 월 8,000달러였습니다. 한국 요양원의 10배가 넘는 비용이었지만 시설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각 방마다 전용 화장실이 있고 케이블 TV와 무선 인터넷도 제공됩니다.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도 다양했습니다. 매일 메뉴가 바뀌고 영양사가 개별 맞춤 식단을 관리해 줍니다. 다만 미국 음식 위주라서 한국 사람 입맛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상주하는 간호사가 24시간 근무하고 의사가 주 2회 방문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도 상주에서 필요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인근 대학병원과 연계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메디케어는 처음 20일만 전액 지원하고 21일부터 100일까지는 1일 204달러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00일 이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 체류할 경우 월 8,000달러를 계속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산이 개인 기준 2,000달러, 부부 기준 3,000달러 이하여야 하고 지난 5년간 자산 이전 내역도 철저히 조사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한 대는 예외지만 나머지 자산은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간급 너싱홈이었습니다. 비용은 월 6,000달러 정도로 첫 번째 곳보다 저렴했지만 시설과 서비스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4인실이었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직원 대 환자 비율도 높아서 개별 케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식사도 간소했습니다. 아침은 시리얼과 토스트, 점심과 저녁도 단조로운 메뉴가 반복되었습니다. 한국 요양원에서 먹었던 따뜻한 국물이 있는 식사와는 차이가 컸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메디케이드 환자를 주로 받는 저가형 너싱홈이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냄새부터 불쾌했고 직원들도 바쁜 듯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환자들도 대부분 우울해 보였습니다. 여러 너싱홈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미국의 너싱홈은 돈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서비스만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영어로만 소통해야 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50년간 미국에서 살았지만 아플 때나 우울할 때는 모국어가 그리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너싱홈에서 만난 한국인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85세의 그분은 치매로 인해 영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국어만 하시는데 직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미국 너싱홈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 시스템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서 강제로 뭔가를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이 큰 단점입니다. 또 가족들의 방문이 제한적이라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6개월간 여러 너싱홈을 둘러본 결과 미국의 너싱홈은 시설과 의료 서비스는 좋지만 비용과 문화적 측면에서 한계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요양시설을 직접 비교해본 결과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먼저 비용 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으로 월 50만원에서 70만원이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돈으로 550달러 정도죠. 반면 미국은 월 6,000달러에서 12,000달러가 들어갑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설 면에서는 최고급 미국 너싱홈이 앞서지만 중급 이상의 한국 요양원도 충분히 좋습니다. 특히 최근 지어진 한국 요양원들은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미국이 더 체계적입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근처 병원과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미국 너싱홈의 음식은 50년간 미국에서 산 저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요양원의 따뜻한 국물과 반찬들은 정말 그리웠던 맛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유리합니다.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고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인력의 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들이 미국의 간병인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가족과의 연결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에 있으면 아들들이 가끔 방문할 수 있지만 한국에 가면 조카 가족들이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혈연에 대한 의리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건강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의료진의 전문성입니다. 미국의 너싱홈에는 전문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도 의료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요양원 내 의료 서비스는 아직 미국만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너싱홈은 개인의 권리를 매우 존중합니다. 원하지 않는 치료나 활동을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우선시합니다. 한국은 아직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개인보다는 전체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공기가 맑고 넓은 공간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외출하기는 더 편리합니다.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미국이 앞섭니다. 너싱홈에서 학대나 방치가 발생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도 요즘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미국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 측면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에서 10년간 너싱홈에 있으면 6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에 6만 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입니다. 10년 후 한국의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달러로 받는 연금의 구매력도 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유리하고 의료 시스템은 미국이 앞서며 문화적으로는 한국이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입니다. 1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미국에서 너싱홈에 10년간 있으면 제 전 재산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어지고 오히려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같은 돈으로 훨씬 오래,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와 문화적 편안함입니다. 50년간 영어를 썼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국어가 그립습니다. 특히 아플 때나 힘들 때는 한국어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음식으로는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들은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 조카 가족들이 더 자주 방문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혈연에 대한 의리가 강합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미국만큼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고 복수국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들과 상의한 결과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비행기로 14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준비 중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복수국적 절차를 밟아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텍사스에 있는 집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는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401k도 조금씩 인출해서 생활비로 쓸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근교에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중상급 요양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800달러 정도로 정말 저렴합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미국에 사는 다른 한인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한국행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주 돌봐줄 수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거나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분들은 미국에 남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비용, 의료 서비스, 문화적 편안함, 가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1년간 조사한 내용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는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50년 만에 영구 귀국하는 셈이죠. 새로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고향에서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제 인생의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50년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님과도 가까운 곳에서 지낼 수 있고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고향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78세 박철수의 한국 요양원과 미국 너싱홈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세이고요. 지난 4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정인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 남편 로버트는 작년 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미국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그가 떠나면서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우리 집, 그 집에서 키운 아이들,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서 만들어온 모든 인간관계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로버트가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때 저는 27의 어린 유학생이었고 그는 29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는 버클리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가 영어로 주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걸 보고 도와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집 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동안 늘 들리던 그의 목소리도 아침마다 함께 마시던 커피 내리는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큰딸 수자는 시카고에, 둘째 아들 마이클은 텍사스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교회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어릴 적 집,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졌어요. 사실 저는 65세가 되던 2016년에 이미 복수국적을 신청해서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혹시 몰라서 해둔 것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65세 이상이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거든요.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를 한 다음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약 8개월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도 계속 받으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4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73세의 나이에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로버트 없는 미국 생활이 너무 외로웠고 무엇보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마지막 몇 년 동안 저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메디케어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로버트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그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병원비만 해도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3만 달러가 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니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에도 200달러씩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아도 15만 원 정도면 가능했어요. MRI 촬영도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하면 3,000달러가 넘었는데 한국에서는 20만 원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하고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45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었지만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써야 한다는 것도, 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기계로 해야 한다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가장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은 썼지만 한국만큼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음식 주문도 키오스크로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 뱅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선 의료 시스템이 정말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에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으로 깨끗한 24평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미국 집을 팔아서 가져온 돈으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던 집이 120만 달러에 팔렸거든요.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내고도 생활비로 쓸 돈이 넉넉하게 남았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매월 2,800달러 정도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돈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돈으로 겨우 기본 생활비만 충당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65세 이상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려면 차를 몰고 가야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운전이 부담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만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병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 번 가면 의사와 5분 정도 대화하고 처방전만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종합검진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고 비용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다 받을 수 있고 비용도 합리적이더라고요. 저는 작년 12월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꼼꼼하게 검사를 해주었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검사를 다 받으려면 몇천 달러는 들었을 텐데요. 한국에 와서 또 놀란 것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는데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들어가기 망설였는데 한번 들어가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제가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신기해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의 노인복지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까지 노인들을 위한 혜택이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요가, 댄스, 노래 교실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특히 한국 전통 민요를 배우는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부르시던 노래들을 다시 배우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45년 만에 다시 듣는 한국 전통 민요가 이렇게 정겨울 줄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변화는 음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한인타운까지 가야 했고 그마저도 진짜 한국 맛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어디서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히 동네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음식을 슈퍼마켓에서 사서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시장에서 즉석에서 만든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배달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만 배달이 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집까지 배달해 주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요리하기 힘들 때 정말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으면서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때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립고 로버트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으로 돌아온 결정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미국에서는 아프면 돈 걱정부터 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 전통 민요를 더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다른 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또한 저와 같이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도 함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에 와서 가장 감사한 것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무서워서 아픈 것을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덕분에 건강 관리를 훨씬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계절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좋아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1년 내내 비슷해서 지루했는데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특히 봄에 벚꽃이 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미국과는 또 다른 정치가 있더라고요. 눈 오는 날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설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겨울 음식들,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것들을 길거리에서 사 먹는 재미도 있었고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에 따라가기 어려울 때도 있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점이에요. 로버트를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람차게 살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이시라면 복수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의료비 절약과 생활비 절약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한국 생활을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정말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어서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의 45년도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진짜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의 따뜻함,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로버트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이제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미국에서 보낸 45년도 행복했지만 이제는 저만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고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콜로라도 덴버에서 살고 있는 65세 이민 30년차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마 지금 한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중장년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았습니다. 30년 전 미국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삼성전자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자녀들도 모두 대학을 보냈고 퇴직금도 제법 모았으니까요.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기침이 계속되고 목이 항상 따갑고 눈이 충혈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염증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는 연평균 18마이크로그램 정도로 WHO 기준보다 높은 수준 인덱스 AIRKOREA였거든요. 나쁨 단계인 51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날이면 KF94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했고 매우 나쁨인 151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날에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겨울과 봄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합쳐져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었어요. 공기청정기를 거실, 침실, 서재에 각각 하나씩 총 3대를 돌려야 했는데 전기세만 월 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북한산이나 관악산에 올랐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산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실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어봤지만 답답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데 바깥 공기가 나빠서 운동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화분 기르는 것을 좋아해서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꾸며놓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베란다 문을 열어둘 수가 없어서 식물들이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고 실내에서 건조기를 돌려야 했고요. 아내가 이게 무슨 삶이냐,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병원에서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폐 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늙은 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의사가 이대로 계속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은퇴 후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몸이 망가져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때 마침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걔가 덴버에 살고 있다면서 1년 내내 맑은 날씨에 등산하며 지낸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정말 하늘이 파랗고 공기가 맑아 보였어요. 덴버는 해발 16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마일아이 시티라고 불리며 요양지로 유명한 곳. 덴버 공기질 지수 AQI 및 미국 공해 IQAIR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덴버의 대기질을 찾아봤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날이 AQI 34 수준으로 좋음 등급 덴버 공기질 지수 AQI 및 미국 공해 IQAIR이었거든요. 서울이 평상시에도 100을 넘나드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것도 로키 산맥 기슭에 있어서 등산로가 무수히 많고 겨울에도 맑은 날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가 나이 들어서 또 이민 가자고? 정신 나갔냐고 반대했습니다. 한국에서 30년을 살면서 인맥도 쌓았고 병원도 익숙하고 음식도 맞는데 왜 굳이 낯선 곳으로 가느냐는 거였죠. 저도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65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걸 보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퇴직금과 아파트 매각 자금으로 미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30년 전 미국 생활 경험이 있어서 완전히 낯선 곳은 아니었거든요. 가장 큰 결정 요인은 건강이었습니다. 의사가 지금이라도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주하면 폐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조언해줬거든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가을 코로나가 좀 진정된 시기에 덴버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덴버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 정말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목이 따갑지도 않고 눈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덴버 시내와 주변을 둘러봤는데 매일매일이 감동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 마스크 없이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특히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에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대까지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맑은 공기가 흘러와서 폐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죠. 답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덴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특히 제가 산 정상에서 마스크 없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는 여보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보인다며 이주에 동의해줬습니다. 2022년 봄 드디어 덴버로 이주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고 30년간 모은 퇴직금과 합쳐서 덴버 교외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집값이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주 초기에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하는 미국 생활이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영어도 많이 녹슬어서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특히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복잡한 서류를 처리할 때는 답답했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건강상의 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덴버에 온 지 한 달 만에 만성 기침이 사라졌어요. 3개월 후에는 목의 따가움도 완전히 없어졌고 6개월 후 폐 기능 검사를 받았더니 놀랍게도 수치가 20%나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15분만 차를 타고 가면 해발 2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한 로키 산맥이 있어요. 매주 주말마다 다른 등산로를 탐험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겨울에도 맑은 날이 많아서 스키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65세에 스키를 배운다니 한국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아내도 정원 가꾸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덴버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공기가 맑아서 식물들이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뒷마당에 토마토, 상추, 허브 등을 기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빨래도 밖에 널어서 말릴 수 있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한국의 건강보험보다 오히려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정기검진은 물론이고 예방접종, 건강상담까지 모두 커버됩니다. 담당 의와의 소통도 훨씬 편해요. 한국에서는 3분 진료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상담해 줍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수영,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데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실버타운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활동하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지역 전체가 시니어 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언어 문제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덴버에는 한인 커뮤니티도 제법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배우는 영어도 나름 재미있어요. 현지 도서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영어 회화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동년배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부담이 적어요. 집을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월 고정 지출이 많지 않고 물가도 서울과 비교해서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외식비는 오히려 더 저렴한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려면 1인당 5만 원은 기본이었는데 여기서는 $20면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전반적인 삶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었어요. 미세먼지 농도 체크하고 마스크 챙기고 공기청정기 필터 갈고 창문 닫고 살고.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 마스크 없이 산책하는 것, 하늘을 올려다보고 파란색을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한국에서 몇 년간 고생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7시부터 1시간 정도 동네를 산책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주중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영을 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특히 가을 단풍철에는 정말 장관이에요. 로키 산맥의 아스펜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면서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스케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산 전체가 금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풍경을 보려고 이민 온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에도 예상과 달리 그리 춥지 않아요. 고지대라서 춥겠지 생각했는데 습도가 낮아서 체감 온도는 오히려 서울보다 덜 춥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맑은 날이 많아서 기분이 우울해지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회색빛 하늘 때문에 우울했는데 여기서는 겨울에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건강상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2주 후 1년이 지나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폐 기능은 물론이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까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환경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놀랍다며 감탄했어요. 가장 기쁜 것은 약을 거의 먹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기관지염 약, 항히스타민제, 위장약 등 여러 가지 약을 상시 복용했는데 지금은 종합 비타민 정도만 먹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월 약값을 10만 원 이상 절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음식이 그립죠. 덴버에도 한식당이 몇 곳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먹던 맛과는 차이가 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탕 같은 걸 먹고 싶을 때는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하고요. 한국 식재료도 가격이 비싸서 가끔 부담스럽긴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리워요. 30년간 쌓은 인맥을 두고 온 것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로 자주 안부를 묻고 1년에 한두 번씩은 한국에 놀러 가니까 그리움을 달랠 수 있어요. 오히려 가끔 만나니까 더 반갑고 새로운 이야기거리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놀러 갈 때마다 이곳 생활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돼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오면 여전히 하늘이 뿌옇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여전히 미세먼지 얘기, 공기청정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제 사진을 보고는 정말 건강해 보인다,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해줍니다. 저도 사진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얼굴색이 칙칙했는데 지금은 혈색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나이가 들수록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텐데, 폐 기능은 더 떨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컸어요.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걸 새삼 느껴요.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건강하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덴버에서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자연을 만끽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지인들이 은퇴 후 어디서 살지 고민한다고 상담을 요청해와요. 저는 주저없이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자유로운 야외 활동이 가능한 곳이라면 약간의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외 이주가 정답은 아닐 겁니다.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언어 능력 등 개인차가 크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미국 생활 경험이 있거나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의 시니어 복지 시스템은 정말 잘 갖춰져 있거든요. 메디케어를 통한 의료 혜택,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 노인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등이 노년기를 보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변화를 회피하게 되는데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덴버로 이주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55세에 왔다면 10년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요즘 제 일상은 정말 단순하고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산책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고 가끔 여행도 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이런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기질은 타협할 수 없는 요소예요. 하루 종일 마시는 공기가 독이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약을 먹어도 소용없거든요. 덴버에 와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한국에서는 손주들이 와도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마음껏 놀게 해줄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뒷마당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김철수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작은 마을 아이식이라는 곳입니다. 레이크 체팔라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70세 나이에 멕시코라니요? 그것도 혼자서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여유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거든요. 제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월 1,800달러 하나로 약 24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돈으로 겨우 방 하나짜리 아파트 렌트도 감당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여기 멕시코에서는 월 1,200달러, 즉 160만 원 정도만 써도 2층 집에서 메이드 서비스까지 받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남는 돈으로는 취미생활도 하고 가끔 미국에 있는 자녀들도 만나러 갑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미국에서의 마지막 몇 년간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소셜연금만으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월 렌트만 1,500달러였는데 그러면 남는 돈이 300달러밖에 없잖아요. 음식과 의료비, 유틸리티비까지 내고 나면 정말 빠듯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졌어요.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갔고 미국인 이웃들과는 언어와 문화의 벽이 있어서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죠. 아파트 관리소에서 렌트 인상 통보를 받을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미국 은퇴자들의 멕시코 이주 붐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멕시코 레이크 체팔라 지역에 2만 명이 넘는 미국과 캐나다 은퇴자들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멕시코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한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해외 거주자는 연금의 25.5%가 세금으로 원천 징수되긴 하지만 그래도 월 1,340달러 정도는 손에 쥘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생활비였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월 800달러에서 1,200달러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월 렌트로 내던 1,500달러로 멕시코에서는 한 달 전체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안전은 괜찮을까? 의료시설은 어떨까? 언어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그곳에 사는 미국인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레이크 체팔라 지역의 아이식과 체팔라라는 마을들은 미국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있고 미국 스타일의 레스토랑과 상점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겨울 저는 용기를 내서 일주일간 탐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과달라하라까지 비행기로 4시간, 거기서 다시 차로 1시간 정도 가니 레이크 체팔라가 나오더라고요. 첫 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해발 1,500m 고지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연중 기온이 15도에서 25도 사이로 일정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11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고 5월부터 10월까지만 비가 내려요. 미국에서 겨울철 난방비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 저로서는 꿈만 같았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온 분들도 몇 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온 분들이었는데 모두들 아주 만족하며 살고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나이 70이 전혀 늙은 게 아니야. 80대, 90대 분들도 매일 산책하고 골프 치고 활기차게 살고 있어. 미국에서는 노인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아직 젊은 축에 속한다고.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니 정말 그랬어요. 백발의 미국인 할아버지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할머니들은 그룹을 지어 시장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모두들 여유로워 보였고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탐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몇 달간 고민했어요. 정말 이런 큰 결단을 내려도 될까?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매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렌트는 또 올랐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2023년 봄 저는 결심했습니다. 40년간 살던 미국을 떠나 멕시코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말이에요.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180일 동안 비자 없이 멕시코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템포럴 레지던시라는 임시 거주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월 2,500달러 이상의 소득이나 45,000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만 증명하면 되는데 소셜 시큐리티 연금 명세서로 충분했어요. 가장 고민되었던 건 짐 정리였습니다.
40년간 모은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꼭 필요한 옷가지와 책, 사진첩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어요. 자녀들이 가져갈 건 주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팔았죠. 로스앤젤레스 아파트도 정말 아쉬움 없이 떠났어요. 월 렌트 $1,500에 시끄럽고 공기도 나쁜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3년 5월 드디어 멕시코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과달라하라 공항에 내려서 아이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이라니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이식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었죠. 제가 원하는 조건은 간단했어요. 레이크뷰가 있는 2층 집 정원이 있으면 좋겠고 월 렌트는 $800 이하. 놀랍게도 이런 조건에 맞는 집이 여러 채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레이크 체팔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2층 집을 월 $750에 렌트했습니다. 2개 침실에 2개 화장실, 넓은 거실과 테라스가 있는 집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원룸 아파트 렌트의 절반 가격으로 이런 집에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일주일에 3번 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메이드 서비스까지 월 $150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럭셔리였죠. 처음 한 달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니까 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어려웠고 멕시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이곳에는 영어를 구사하는 현지인들이 많았고 미국 스타일의 슈퍼마켓도 있어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미국인 은퇴자 커뮤니티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80대 분들인데 모두들 활기차게 살고 계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일상이 자리 잡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레이크 체팔라의 일출을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공기가 맑고 조용해서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려와요. 미국에서는 매일 아침 프리웨이 소음에 시달렸는데 정말 천국 같았죠. 오전에는 마을을 산책하거나 시장에서 장을 봐요. 멕시코 과일과 채소들이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아보카도 5개에 $1, 파인애플 한 통에 $2 정도니까 미국 물가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죠. 점심 먹고 나서는 낮잠을 자거나 독서를 해요. 저녁에는 레이크사이드 산책로를 걸으면서 현지인들과 다른 외국인 은퇴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은 골프도 치는데 그린피가 미국의 4분의 1 가격이에요. 무엇보다 좋은 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렌트 인상 걱정, 의료비 걱정, 치안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집주인도 친절하고 이웃들도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의료 서비스도 생각보다 훌륭해요. 아이식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제2의 도시라서 현대적인 병원들이 많아요. 게다가 의료비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치과 치료비만 해도 미국에서 $1,000 들 일이 여기서는 $100면 되거든요. 한국에서 온 분들도 몇 분 더 만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30년, 40년 살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온 분들인데 모두들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세요. 한 분은 미국에서는 노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젊은이야라고 농담하시기도 하고요. 가끔 자녀들이 걱정해서 전화를 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서 멕시코에 계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실제로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평안해졌어요. 미국에서는 매일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여기서는 진짜 삶을 즐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산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미국에서 월 $1,800 연금으로는 렌트만 내고 나면 $300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월 $1,200를 써도 $600가 남아요. 그 돈으로 가끔 미국의 자녀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멕시코 국내 여행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캔쿤과 메리다, 오아사카까지 다녀왔어요. 멕시코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특히 마야 문명 유적지들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미국에서 40년 살면서도 이런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죠. 스페인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현지 교회에서 영어 스피킹 은퇴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클래스를 운영하거든요. 물론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현지인들과 간단한 대화라도 나눌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재미있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미국에서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져서인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죠. 매일 산책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고 충분히 잠을 자니까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1년 내내 봄, 가을 같으니까 매일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겨울이면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365일 밖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정원 가꾸기도 시작했는데 토마토와 고추, 상추 같은 채소들이 1년 내내 잘 자라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되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가족적이에요. 제가 혼자 사는 걸 알고 가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줘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공동체의 일원이 된 느낌이에요. 미국인 은퇴자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골프를 치고 토요일에는 레이크사이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해요. 모두들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라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거든요. 가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70세에 이런 모험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위험하다고 무모하다고 말렸는데 지금 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자녀들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인터넷 속도가 미국만큼 빠르지 않아서 화상통화할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들은 얻는 것에 비하면 정말 사소해요. 요즘 멕시코 정부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확대하고 있어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나팜 카드라는 할인 카드가 있는데 대중교통, 레스토랑, 의료 서비스까지 5%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보면 정말 은퇴자들을 환영하는 나라라는 걸 느껴요. 최근에는 영주권 신청도 준비하고 있어요. 4년간 임시 거주 비자로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영주권을 받으면 멕시코에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고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한국의 은퇴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특히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미국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해요. 미국에서 빠듯하게 살 돈으로 멕시코에서는 훨씬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언어와 문화의 차이, 의료 시스템의 차이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레이크 채팔라 같은 곳은 이미 수만 명의 미국, 캐나다 은퇴자들이 정착해 살고 있어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혼자 사는 건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따뜻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간단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곳에서 계속 살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스페인어도 더 배우고 멕시코 곳곳을 더 여행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요. 가끔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 된 것 같거든요. 오늘도 레이크 채팔라의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박철수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35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매년 겪고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젊을 때는 세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WSA 받아서 간단히 신고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수입원이 생기면서 세금 신고가 점점 복잡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매년 CPA한테 $2,000씩 내면서 세금 보고를 맡기고 있는데 이게 정말 큰 부담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1992년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다가 미국 진출하는 회사를 따라온 거였거든요. 처음 10년 정도는 정말 단순했어요. 회사에서 주는 WSA 하나로 세금 보고 끝이었으니까요.
터보텍스나 HR블록 같은 데서 $200 정도 내면 끝났죠. 그런데 2005년 즈음부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인타운 근처에 작은 콘도 하나를 사서 렌트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스케줄이라는 복잡한 양식을 작성해야 하더라고요. 임대 수입은 물론이고 감가상각비, 수리비, 관리비 같은 걸 다 계산해서 넣어야 했어요. 두 번째는 2010년에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였어요. 회사에서 얼리 리타이어먼트 PACKA 그래미를 받고 나와서 한인들 상대로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거든요. 이것도 스케줄시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정말 복잡했어요. 매출 원가, 각종 비용들을 다 정리해야 하고 자영업자 세금도 따로 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 있는 자산들 때문이었어요. 201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상속받았는데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일의 시작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전 세계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아파트 임대료도 신고해야 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또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걸로 처리해야 하고요. 그런데 가장 복잡한 건 FATCA랑 FBAR라는 거였어요. 해외 금융 계좌 신고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가 $10,000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좌 번호, 최고 잔액, 이자, 소득 같은 걸 다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벌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시작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는 다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안 내도 될 수도 있는데 이 계산이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015년부터는 CPA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인 CPA한테 갔는데 $1,200 정도 받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해가 갈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양식들이 생겼어요. PPP 론을 받았다가 프로그램 IVENESS 받는 것도 신고해야 하고 스티뮬러스 체크 관련해서도 추가 계산이 들어가고요. 그 해에는 $1,800를 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아예 $2,000를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미국에서도 캐피털 그램 AIN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계산이 정말 복잡했어요. CPA가 한국 세무사랑도 연락해 가면서 계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세금 보고에 들어가는 양식만 해도 1040, 스케줄 A, B, C, D, E, 폼 8938, FBAR, 폼 1116 같은 게 한 10개가 넘어요. 일반 사람들은 1040 메인 폼 하나면 끝나는데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특히 제일 짜증나는 게 한국 자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받는 서류들은 다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CPA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도 해줘야 하고요. 한국 세법이랑 미국 세법이 달라서 중간에 조정할 게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받았을 때 소득으로 안 치는데 미국에서는 이자 없는 대출을 받은 거로 봐서 임프유티드 인트러스트라는 걸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매년 세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계산들이 추가돼요. 작년에는 CRYPTOCURRENCY 관련해서도 질문이 추가됐고 올해는 또 뭔가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CPA 비용이 매년 오르는 것도 정말 부담스러워요. 2015년에 $1,200였던 게 지금은 $2,000예요. 거의 10년 만에 70% 가까이 오른 거죠. CPA가 하는 말이 제 케이스가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자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국 세무사랑도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특히 더 복잡해졌어요. 작년에 정비소를 아들한테 넘겨주면서 그램 IFT 텍스 문제가 생겼거든요. 비즈니스 가치 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램 IFT 텍스 리턴도 따로 내야 하고요. CPA가 이것까지 처리하려면 추가로 $500는 더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직장만 다녔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겠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비즈니스도 운영하고 한국과도 연결되어 있고 자녀들한테 자산을 물려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건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았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요. 한국은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모든 걸 개인이 다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니까 결국 전문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희 같은 1세대 이민자들은 더 어려워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세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실수했다가 IRS한테 걸리면 벌금도 무섭고요. 그리고 CPA들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처음에 갔던 CPA는 한국 자산 문제를 잘 몰라서 실수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CPA한테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신고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멘디드 리턴을 몇 개 내야 했어요. 그때도 비용이 추가로 들었고요. 지금 다니는 CPA는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한국 사정을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도 매번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한미 조세협정 같은 건 전문가들도 해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은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해요.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여기 있고 메디케어도 받고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있어서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올해 소셜 시큐리티는 월 $2,800 정도 받고 있고 아내도 $1,200 정도 받아요. 여기에 임대소득이랑 401k에서 나오는 소득까지 합치면 꽤 복잡해져요. 소셜 시큐리티는 다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매년 계산이 달라져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메더케어 파트 B 프리미엄도 소득에 따라서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줘서 더 복잡해졌어요. 가끔 주변 한인분들 보면 부러워요. 직장만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세금이 간단하거든요. 더블유에서의 하나 소셜 시큐리티 401k 정도면 끝이에요. 온라인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사업도 했고 부동산 투자도 했고 한국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복잡해지면 계속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 한국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했으면 그것도 또 신고해야 하거든요. 요즘은 CPA를 바꿀까도 생각해 보는데 어디 가나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상황이 복잡한 게 문제지 CPA 탓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몇 년 동안 함께 일한 CPA라서 제 상황을 잘 아니까 바꾸면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더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예정이에요. 아내랑 저랑 둘 다 70세반이 되면 401k에서 RMD라는 걸 받아야 한다고 해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금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도 신청할까 고민 중인데 이것도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한미 조세협정 때문에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산이 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질 때예요. 지금은 CPA가 처리해주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자녀들도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산을 좀 더 단순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잡한 투자는 정리하고 한국 자산도 처분할까 고민 중이에요. 나이 들어서는 단순한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세금 문제가 또 생겨요. 자산을 팔면 캐피털 그램 AIN 텍스를 내야 하고 자녀들한테 주면 그램 IFT 텍스 문제가 생기고요.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매년 $2,000씩 CPA비를 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IRS 오디시라도 받으면 그때 드는 비용이 훨씬 클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미국에서 이렇게 복잡한 세금을 낼 정도로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 자산을 모으기 어려웠을 거예요. 미국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비즈니스도 운영했으니까요. 그리고 복잡하긴 하지만 미국 세법은 그래도 공정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대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많거든요. 비즈니스 비용, 감가상각, 외국 납부세액 공제 같은 것들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복잡함을 모르실 거예요. 미국 거주 한인들, 특히 1세대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한국과 연결된 자산이 있으시면 더 복잡하실 거고요. 제 조언은 절대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잡한 상황이면 반드시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수했을 때 드는 비용이 훨씬 클 거예요. 그리고 CPA를 선택할 때는 한국 자산이나 이중국적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일반적인 미국 세법만 아는 CPA로는 부족해요. 특히 한미 조세협정이나 FATCA 같은 걸 잘 아는 전문가여야 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세금 보고를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에서도 미국 세금 보고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비용도 조금 더 싸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한 CPA가 있어서요. 내년에는 좀 더 단순화를 시도해 볼 생각이에요. 복잡한 투자는 정리하고 한국 자산도 가능하면 처분해서 세금 문제를 줄여보려고요.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게 최고라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 자산을 모으기 어려웠을 거고 자녀들 교육도 이렇게 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성공의 달콤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가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참 부끄럽고 또 아프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인 2022년 저는 45년간 살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메리칸 드림. 1977년 제가 28세였을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고는 어학사전 하나와 한국에서 번 돈 2,000달러가 전부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미국 문화도 낯설고 무엇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영어학교에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내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도왔고 우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자는 일념으로 말이에요. 5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받았고 10년 후인 1987년에는 드디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선서식장에서 성조기에 대고 손을 올리며 충성 서약을 할 때의 그 뭉클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삶. 시민권을 받은 후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취업의 기회가 넓어졌어요. 정부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아내는 한인 노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자녀들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큰아들은 LA 의대를 나와서 지금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은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5년을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에도 충실히 납부했고 401k 연금도 꾸준히 적립했습니다. 은퇴할 즈음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집도 한 채 장만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으로의 귀국 결심. 그런데 2019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몸이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많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면 어떨까요? 한국 의료비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친구들도 있고.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제 고향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건강 때문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아이들과도 만나기 어려워지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향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권 포기의 결정. 2021년 말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실수를 했어요. 한국 영사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이시면 복수국적이 가능하긴 한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면 굳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저는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 다시 돌아올 일도 없을 것 같고 복잡한 절차 받느니 그냥 포기하고 가자고 생각한 거예요. 2022년 3월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시민권 포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포기 비용만 $2,350였어요.
6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2022년 9월에 정식으로 시민권 상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2022년 10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45년 만에 고향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전세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월 $1,800 정도 되니까 한국 돈으로 230만 원 정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한국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고 지하철도 무료로 타고 다니니까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연금 수령의 어려움.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미국 연금 받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했어도 소셜 시큐리티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 계좌로 직접 송금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게다가 30%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더라고요. 401k 연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세무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두 번째 문제, 의료보험의 공백. 더 큰 문제는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메디케어도 자동으로 끊어진 거예요. 한국 건강보험은 6개월 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만약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었지만 아내의 재활치료나 재정기검진 등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전액 본인 부담이었어요. 몇 번 응급실에 갔는데 한 번에 5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 자녀들과의 거리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한국에 왔다고 좋아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오실 필요가 있었나요?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고 싶으셔도 이제 어려워진 거 아시죠?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살고 있고 손주들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데 제가 시민권을 포기한 바람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번째 문제, 예상치 못한 한국 생활의 어려움. 한국 생활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4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우선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음식 주문도 키오스크로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 뱅킹으로 해야 하는데 70대 노인에게는 정말 어려웠어요. 교통비는 무료였지만 지하철역 계단이 너무 많아서 아내가 다니기 힘들어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도 많지 않고 있어도 고장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미국과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시니어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장 큰 타격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23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선 주거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세 2억에 살고 있는데 2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마다 집값이 오르니까 불안했어요. 월세로 바꾸자니 월 12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의료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 재활치료비, 제 당뇨약과 정기검진비 등등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그리고 물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외식비는 미국과 비교해도 별로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생활비 전체로 보면 월 200만 원은 써야 겨우 살만했습니다. 결정적 깨달음, 복수국적의 소중함. 결정적으로 후회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 말 큰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연히 참석하고 싶었지만 미국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관광비자 신청을 했는데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시민권을 포기했습니까? 다시 미국에 정착할 의도는 없습니까? 결국 비자는 나왔지만 3개월짜리 단기 비자였어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손주도 보고 싶었지만 2주 정도만 머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70대 한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65세에 복수국적 받아서 미국 한국 자유롭게 다녀요. 연금도 그대로 받고 메디케어도 유지하고 한국 건강보험도 가입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성급하게 시민권을 포기했을까? 전문가 상담을 통한 후의 극대화. 한국에 돌아와서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쓰고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쓰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포기하셨으니까 이제는 일반 외국인과 똑같습니다. 다시 시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자녀분들이 초청해 주시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 이민 대기자가 많아서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45년간 쌓아온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성급한 판단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중요성 재인식. 더 큰 문제는 메디케어였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메디케어도 자동으로 끊어졌는데 나중에 시민권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메디케어는 새로 가입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늦게 가입하면 평생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국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이제 전액 본인 부담이네요? 라고 물어보니 변호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다행히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30% 세금이 원천 징수되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은 한 달에 $1260 정도였어요. 한국 돈으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내의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 2024년 초 아내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한국 건강보험이 있어서 치료비 부담은 줄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특히 아내가 좋아하는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미국에 있었으면 메디케어로 이런 치료들을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내 건강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진 것 같았거든요. 자녀들과의 관계 악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2024년 여름 둘째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세 번째 손주였어요. 당연히 보러 가고 싶었지만 또 복잡한 비자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시민권이 있었으면 그냥 오시면 됐을 텐데. 이제 와보시려면 매번 비자 받느라 몇 주씩 걸리잖아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2024년 하반기부터는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 미국 연금은 그대로였거든요. 특히 전세금 문제가 심각했어요. 2년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3억으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을 더 내거나 아니면 월세로 바꿔야 했습니다. 월세로 바꾸면 매월 150만 원이 나가는데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5천만 원을 더 낼 여유도 없었고요. 친구들과의 격차감. 더 힘들었던 것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격차감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 집이 있었고 자녀들이 한국에서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반면 저는 전세살이에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떤 친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왜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왔어? 나라면 복수국적 받아서 양쪽에서 혜택 다 받았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건강 문제와 의료 시스템의 한계. 2024년 말 제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협심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실력이 뛰어나고 친절했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 45년간 다니던 주치의와는 달랐어요. 병력을 새로 설명해야 하고 과거 치료 기록도 따로 없으니까 불편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45년간 다니던 주치의가 있고 메디케어로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제가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는 바로 충분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잡한 절차라고 해봤자 7개월에서 8개월이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복수국적이 있었다면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을 것. 소셜 시큐리티를 세금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었을 것. 메디케어를 유지해서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것. 자녀들과 손주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을 것. 한국 건강보험도 가입해서 양쪽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을 것.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큰아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저희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해요. 경제적으로는 빠듯하지만 그래도 버텨야죠. 아내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요. 다행히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월 32만 원 정도인데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기도 해요. 후배들에게 드리는 조언.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사신 65세 이상 한인 동포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성급하게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복수국적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7개월에서 8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수국적을 받으면 양쪽 국가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서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의료 혜택도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신청 절차.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 등록을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국적회복 허가가 나면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써야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써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직 6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65세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65세가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민권을 포기하신 분들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초청해 주시면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아무리 고향이 그립고 한국 생활이 편하다고 해도 자녀들과 손주들과 떨어져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더 소중해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고 그럴 때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있으니까 복수국적을 받아서 자유롭게 오갔어야 했는데 그런 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경제적 현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 현실입니다. 한국 물가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특히 주거비나 의료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연금만으로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전세금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2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마다 불안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부담이 큽니다. 만약 복수국적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미국으로 다시 가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의료 시스템의 차이. 의료 시스템도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45년간 미국에서 쌓아온 의료 기록이나 주치의와의 관계는 대체할 수 없더라고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새로운 병원, 새로운 의사에게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과거 치료 기록을 새로 만드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메디케어의 경우 한번 끊어지면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페널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4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70대 노인이 적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병원 예약, 음식 주문, 은행 업무, 교통카드 충전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젊은 분들은 금방 적응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노인층에게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예전과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시니어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 혼란. 45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미국 문화에 적응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문화적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는데 한국에서는 관심과 간섭이 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또 연령대별 위계 문화도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른 서열이 뚜렷하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정체성 혼란도 겪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 부모의 선택. 아이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니 아이들도 저희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큰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건강 때문에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싶으시다면 이해해요. 하지만 왜 시민권까지 포기하셨어요? 복수국적 받으시면 자유롭게 오갔을 수 있었잖아요. 둘째 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빠, 우리가 모두 미국에 있는데 아빠, 엄마만 한국에 계시면 가족이 떨어져 사는 거예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비자 받느라 복잡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내 아들은 경제적 측면을 걱정했어요. 아빠,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생활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아이들 말을 들으니 정말 제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전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당장의 감정만으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과의 소원해진 관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첫째 손주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화상통화를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손주는 아직 어린데 저희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화상통화를 해도 어색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셋째 손주는 작년에 태어났는데 아직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코로나19도 있었고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갈 수가 없었거든요. 후회의 순간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뉴스를 볼 때, 나도 아직 미국 시민이었다면 저 소식들이 남의 일 같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언제 또 올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비자 때문에 아직 모르겠다고 답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메디케어가 있었다면 이 검사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 다들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바보같이 시민권을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아내의 마음. 아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고향에 돌아왔다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들과 손주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아내는 손주들을 많이 그리워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매주 손주들과 만나서 밥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는 화상통화로만 봐야 하니까 너무 아쉽다고 자주 말해요. 그리고 아내도 미국 의료 시스템을 그리워합니다. 미국에서는 물리치료도 메디케어로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비급여라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복수국적 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걸 그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 건강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오히려 아내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현실적 대안 모색.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큰아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가족 초청 이민이라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는 다시 미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절약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서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도 최대한 아껴 쓰고 있어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기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있어요. 아이들과의 연락도 더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화상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손주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복수 국적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자녀들과 손주들 가까이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의 경험도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한국 문화도 다시 경험할 수 있었고 한국 의료진의 실력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수국적의 중요성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요. 마지막 당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반드시 복수국적을 신청하세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겁내지 마시고 시간이 걸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의 어려움을 꼭 고려하세요. 특히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시다면 복수국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적 현실도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한국 물가가 예전만큼 저렴하지 않아요. 특히 주거비,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결정하세요. 저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민 전문가나 경험자들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실수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